겉으로는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가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파멸로 이끄는 관계, 소위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흡혈귀는 겉으로 볼 땐 되게 멋지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목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혹하는 이유는 내가 뭐 다 가지고 있고 백작이고 뭐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기는 되게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나르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착취적인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무대를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독자 무대, 나는 무대 밖에 있는 관중일 뿐입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친구가 나를 질투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말투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친구가 이제 나를 질투한다라는 게 뭐냐면 친구가 나를 굉장히 주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질투하는 눈빛 같은 걸 보면 약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훑잖아요. 그런 어떤 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가 내 행동을 주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성적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지금 이번에 토익이 몇 점 나왔는지, 내가 이번에 취업 원서를 썼는데 어디가 붙고 어디는 서류까지 또 되고 어디는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성적이나 본인의 결과보다 더 궁금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친구가 나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또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나를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계속 확인하는 경우. 왜 확인해서 뭐 할까요? 나보다 잘했나? 이걸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말투로도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은근히 내가 한 성과를 내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툭 나옵니다. 야, 그거 붙었다고? 문제가 좀 쉬웠나 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역시 너는 그래도 부모님의 은수저잖아. 이게 굉장히 부모님이 중요한 것 같아.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게 내가 뭔가 붙은 게 이게 운 때문에 그런 건가?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의 기분 나쁨이 조금씩 있죠. 근데 싹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아니 뭐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이 반복될 때, 소위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내가 잘한 거였을 때 나의 내부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외부의 요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또 내가 뭔가 잘된 거를 얘기할 때 갑자기 내 얘기를 이렇게 공감해 주거나 뭐 이렇게 지지해 주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이 갑자기 자기 자랑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나는 취업 같은 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갑자기 막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많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자신이 친구에게 느껴지는 어떤 질투심, 소위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질투심 많은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즘에 이제 영상 중에 뭐 손절하라는 그런 영상 많잖아요. 사실 너무 이제 괴롭고 너무 유해하다 이러면 사실 손절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손절할 거였으면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계속 만나는데, 심지어 가족 중에서 있고요. 근데 내 주위에 이제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계속 질투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투는 질투할 만한 사람에게 보통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그 친구도요, 친구가 한 10명 있으면 10명 모두에게 질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한두 명한테만 계속 많은 관심을 갖고 질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미 질투를 받고 있다는 건 표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손절할 게 아니라면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금물은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초격차가 있는지를 보여줄게, 이러고 나를 막 더 자랑하잖아요. 그분이 막 예를 들어서 나는 취업이 됐는데 그분은 취업이 안 됐어요. 근데 막 자기의 부모님의 이제 수저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뭐 취업을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인지를 막 얘기해가지고 얘를 완전히 밟아놓으면, 다시는 네가 질투 같은 거 안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완전히 해주면 오히려 질투가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질투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라면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상대를 나보다 뛰어버리거나 두 번째는 상대와 내가 비슷한 위치라고 해서 연결성을 지어주거나. 예를 들어서 너 참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니? 그러면 야 내가 너 닮아서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성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와 내가 공통분모, 내가 너 친구니까 그게 가능했지 라고 해서 상대가 나를 띄울 때 오히려 거기서 내가 막 띄워서 풍선처럼 올라가지 마시고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상대와 연결성을 지어주는 거. 혹은 내가 상대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되게 옷 잘 어울린다. 야 너는 이거 더 잘 어울릴걸? 야 너는 나보다 키도 훨씬 크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낀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인정을 받음으로써 질투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백설공주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동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백설공주를 굉장히 그 마녀가 이제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백설공주가 굉장히 자신이 이제 그럴지도 몰랐겠지만 그분은 너무 순진하신 분이라서 잘 몰랐겠지만 처음부터 이제 계무가 그렇게까지 하시기 전에 계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정말 믿게 하셨으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으면은 절대 그런 파괴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자가 좀 많은 사람이어도 조금 더 빛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유독 그림자하고 만나면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질투심이 좀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반대로 보면은 인정 욕구도 많은 거고 자신이 좀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많은 거니까 그러한 인정 욕구를 비춰주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질투심을 느끼는 친구들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질투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두 가지의 어떤 감정의 토대에서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우월감이고요. 두 번째가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질투심을 형성시키는 것은 이 우월감을 내가 유지하고 싶은데 우월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좌절되고 도리어 우월해지려고 하는 거는 뭐 고사하고 내가 열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자신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요소는 질투라고 하는 것을 좀 증폭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번에 신차를 뽑았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좀 자랑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이제 내가 뭐 동창회를 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녁 내가 다 살게. 내가 그랜저 이번에 뽑아가지고 내가 밥 다 살게 하고 갔는데 그 친구들이 오는데 막 벤틀리, 롤스로이드, 포르쉐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이건 누구 차야? 그러면 막 내 차가 아닌 것 같이 누구 차지? 왜 여기다 맞춰놨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한 위축감이 들면서 도대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번 거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은근한 질투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게 운이 좋아가지고 나보다 뭐 훨씬 못했던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좀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질투심이라는 감정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보편적인 만큼 상당히 인간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흔히 한국인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도 보고 질투도 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 시대보다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적어요. 우리가 거의 보고 있는 게 거울보다도 뭘 봐요? 스마트폰 보잖아요. 스마트폰은 내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상이 공유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그 사람의 이야기고 SNS를 봐도 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별로 즐겁지 않은 좀 경험을 많이 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만 해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땅이라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그 시대는 정말 또 되게 쉽게 살기 좀 힘든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은 잘 좀 들리지 않죠.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사촌이 땅을 산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땅뿐만인가요? 뭐 지갑도 사시고 뭐 차도 사시고 뭐 가방도 사시고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다 사시지? 여행도 다니시고 심지어 사촌만 그런 게 아니죠. 온 동네방네 친구들이 다 뭔가 잘 나가고 있고 그 사람들 일상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타인에 대한 견눈질이 좀 커지는 시기이고 타인을 향한 그런 견눈질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자신에 대한 어떤 초라함 또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증폭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열등감이라는 감정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열등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주장한 사실은 개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개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일독을 좀 권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거기 보면 이제 잘 나와 있기도 한데 사실 아들러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토대를 가지고 자신의 개인 심리학을 구축했거든요. 그만큼 열등감이 그분의 이론에서는 너무나 중요한데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는 좀 달라요. 열등감은 우리가 모두 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고 또 질투심 역시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근데요, 열등감은 내가 열등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나의 과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친구들보다 뭔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그것은 나한테 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유발하죠. 불안도 막 들 수도 있고 막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막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근데 다른 한편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나도 뭔가 학원을 끊는다든지 나도 뭔가 컴퓨터에서 뭔가 내가 유튜브도 보고 뭐 외국인하고 회화에 대한 것을 내가 본다든지 뭐 새로운 습관을 한번 형성한다든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등감은 아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도약팔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열등감이 더 커져가지고 열등감 컴플렉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걸 넘어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부모 수저로 다 결정돼 이렇게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 사실 세상에 뭐 그런 요소가 정말 뭐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요소가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 자포자기한다면 사실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이 사람들이 다 결탁해서 된 거니까 어차피 실력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서 그러한 인식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나거든요. 그래서 열등감 컴플렉스는 자기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해로운 결과다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에서부터 어떻게 치고 올라가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열등감을 치고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하디니스라고 해서 스트레스에 강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스트레스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확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오뚜기처럼 일어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예 주의 깊게 연구한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수잔 코바사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스트레스에 있어서 오히려 강인한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통제, 두 번째가 전념, 세 번째가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통제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될 때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2가지 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원,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원. 큰 원은 작은 원을 포괄하면서도 훨씬 더 큰 원입니다. 근데 작은 원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 영향력의 원이죠. 그런데 그 밖의 원에 있는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한테 관련 있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없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성격을 바꾼다든지 부모님의 수저를 변경한다든지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가 바뀐다든지 그런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뉴스들이 들려올 때 그게 다 나하고 관련 있는 것 같고 다 나의 걱정거리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걸 분리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적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바사에 따르자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적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여기에 막 덩어리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원만 남잖아요. 할 수 없는 건 그냥 다 적은 다음에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할 수 있는 원 있죠.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아. 그런데 지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서 첫 번째 일이 뭐지? 여기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전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걱정과 어떤 내가 뭔가 불안에 휩싸여 있으면 그런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감이 올라오고 오히려 열등감 컴플렉스로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줄 수 있고요. 우리 정신건강에도 매우 해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오히려 집중해서 그것을 몸으로
경험으로 체험해 나가는 것. 전념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한 측면은 뭐냐면 우리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행복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영어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불행감이 들잖아요. 아, 나는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유학도 안 보내주고 왜 영어 유치원도 안 보내주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한 거지? 심지어 나는 막 그 흔한 학원 하나도 안 보내주고 나는 그래서 지금 너무 발음도 안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되게 불안하고 화가 나잖아요. 어떤 면에서 뭐 억울함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전념해서 조금씩 단어라든지 또 무엇인가의 원서를 좀 읽어본다든지 내가 조금씩 조그마한 것들을 내가 말해본다든지 이런 어떤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 내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거, 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사실 행복입니다. 행복과 굉장히 직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고 있어. 오늘보다 내일은 좀 나을걸? 내가 조금씩 한 걸음씩 가는 거. 아, 오늘 내가 2걸음 밀렸어도 내일은 내가 3걸음 가겠다라고 하는 어느 지점, 이런 부분들이 통제에서 전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도전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서 되게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인생의 정점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다음 스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다 잘 됐어. 초반에 막 너무 막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그 다음 버전에는 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리막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무엇인가 바닥에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나는 생장하고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 크다는 거죠. 소위 챔피언과 도전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챔피언은 내가요, 경기를 해서 이겨봐야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챔피언 벨트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근데 도전자는요, 지면 챔피언 벨트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원래도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기면요,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자는 마인드가 다를 수 있죠. 어차피 나는 세상에 있는 거를 다 확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잠재태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내 무대에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도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기회 요인일 수 있고, 아주 어두울 때 오히려 아침에 밝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어두운 밤에 올 때, 내 영혼의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몰려올 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 내가 어려운 건 맞아, 작은 부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통제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도전감을 통해서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어떤 지점, 이것은 우월감이라고 하는 요소를 획득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이전의 우월감하고 좀 달라요. 예전의 우월감은 저 친구보다는 내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친구보다는 이게 좀 나으면 어떨까, 이런 요소였다면 이제부터의 어떤 우월감은 이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이것이 바로 통제, 전념, 도전이라고 하는 3박자 속에서 나타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열등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로 매일 해볼 만한 습관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굉장히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저는 미라클 리추얼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제가 임상가로서 많은 분들에게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립니다. 되게 쉬워요. 아침에 리추얼을 딱 3가지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개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리고 독서를 30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거 못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엄청난 리추얼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리추얼들 살을 쏙 빼서 어떤 면에서 정수만 남겨놓은 거니까, 내가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습관이 뭐가 있지? 이걸 3가지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얼마큼 하기 쉬워? 이런 부분을 선별하는 거죠. 저는 거기 중에서 이불 개기, 그리고 짧은 스트레칭, 그리고 3번째가 독서 30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루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질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텐트폴에서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 텐트의 요소도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내가 처음 이 눈 뜨자마자 했었던 그 아침 미라클 리추얼은 나에 대한 내 삶에, 내 일상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보면 형성시킴으로써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형성시켜준다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텐트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 첫 순간을 여러분들이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 친구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이가 든다라는 건 우리가 좀 발달한다라는 거죠.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의 어떤 경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동기가 있죠. 아동기 때는 누가 중요할까요? 부모님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은 오히려 친구와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현저히 늘죠. 그리고 그때는 친구가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발달 가업이 친밀감입니다. 그 친밀감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평생 함께하자,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이 청소년기를 넘어서서 청년기 그 두 시기에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좀 정점을 발휘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발달 가업이 바뀝니다. 소위 중년기인데요. 중년기를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가장 넓게 보면 이제 35살부터 시작된다고도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40살 좀 지나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게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조금씩 친밀감보다는 생산성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친구랑 술 먹으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러는 게 있다 보면 한두 번은 그냥 하는데 약간 가성비가 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는 놀아도 되나? 이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의 내가 맡고 있는 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과업, 나의 업을 이루는 거, 나의 어떤 자산의 형성, 나의 어떤 커리어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나이 들면서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친구들의 어떤 모임들이 소위 나이가 들면서는 많이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생산성에 치중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친구는 친구라고 하는 토대에서 되게 좋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친구를 만나려면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만나도 내 스케줄을 뭔가 관리해서 그 친구하고는 언제까지 만나고 또 내 스케줄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 친구와의 온전한 시간을 보내기가 되게 힘든 거죠. 이것이 바로 추억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좋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들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돈 자랑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어떤 권력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하고 만났을 때 그 친구는 나하고 되게 수평적 관계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친구를 만날 때 누가 더 위냐 이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가 친구의 기본적인 원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회관계로 가는 순간 조금씩 그 위치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오히려 그 친구보다 되게 잘 나가서 내가 그 친구한테 막 초밥도 사줄 수 있고 막 내가 막 엄청난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뷔페도 사줄 수 있고 그래요. 근데요 그런 거 막 사주면서 내가 막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얘기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되게 좋아할 것 같잖아요. 친구니까. 근데 사실 나하고 아주 좋은 친구니까 당연히 축하해 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친구와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그 친구하고 만날수록 나는 초라해지고요. 아 근데 내가 밥 사주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요 친구라고 하는 토대는 원래 내가 한번 사면은 그 친구도 한번 사고 물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내가 10번 사고 그 친구는 뭐 두세 번 사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뭐 10번 사는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안 사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하고의 만남이 좀 부담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돈 자랑과 내 영향력의 자랑, 어떤 면에서는 권력의 자랑들이 친구에게 있어서 씁쓸함을 주는 것이 좀 현실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랑하는 것을 저는 지향하라고 하고 싶고요. 내가 뭐 무지무지 부자예요. 막 내가 맨날 초밥만 먹어도 되는 부자입니다. 그래도 그 친구하고 만났을 때는 원래 만났듯이 그냥 간단하게 분식 먹거나 또 간단하게 한식집 가서 우리가 싼 거 있잖아요. 많은 거. 그런 거 먹거나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와 내가 원래 친구였을 시기에서 했었던 행동들을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는 굉장히 좋은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아주 고향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고 가끔씩 만나요. 그분이 굉장히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하나가 기억에 남는데 그분은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는 되게 좋은 차가 있어요. 근데 그 차를 일부러 안 타고 가고 대중교통 타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뭐 특별히 그 친구도 모르는 것들은 아닌데 괜히 그것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도록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하고 수평적으로 놀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현명한 하나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에겐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심리가 있나요? 사실요 친구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그 반두라의 관찰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 중요한 사람을 내가 자꾸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전문 용어로 파지라고 말합니다. 리텐션, 보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우리 언니가 엄마한테 숟가락을 이렇게 갖다 줘요. 근데 엄마가 우리 딸 참 잘했어. 우리 지아 참 착하다 하고 이렇게 막 머리를 쓰다듬잖아요. 그럼 둘째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칭찬받는 저걸 하니까. 그리고 나도 얼른 가서 젓가락이라도 갖다 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내가 잘 관찰하고 있다가 그것이 유익한 행동이라든지 유익한 결과를 맞이할 때 나도 그 사람을 따라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친구라고 하는 요인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연인, 친구, 이 삼박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좀 끼리끼리 우리가 같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호 침투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맹모 삼천지교가 진실일까요? 저는 어느 정도 강력한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추얼을 해서 영어를 할 수도 있고 학원을 끊는 방법도 될 수 있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는 방법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탁구를 잘하고 싶으면 탁구를 잘하는 동호회에 가서 친구를 만나라고 하고 싶고요. 내가 인간관계 잘 맺고 싶다면 인간관계 잘 맺는 친구와 사귀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평생 가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을 가려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가 친구라는 이런 명칭이 굉장히 지금은 좀 불분명해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엔 다 친구 맺기잖아요. SNS 보면 친구가 막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게 도대체 누가 친구고 친구가 아닌지 넌 누군지도 모르는데 친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뷔페집에 갔는데 정말 음식은 많은데 거기서 먹을 음식이 없듯이 친구는 진짜 많은데 뭔가 내 속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친구의 어떤 면에서 요즘에 찐친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가장 좋은 친구는 나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여러분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 나 이번에 이런 좋은 가방 샀다. 와, 대박. 야, 진짜 세련돼. 이것도 좋은 친구긴 하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양적인 친구의 어떤 면에서는 팽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라고 하는 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평생 가는 친구란 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이 있잖아요. 김치 같은 거는 우리가 막 그렇게 한번 먹고 나서 다음보다는 안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 얘기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면에서 시간을 두고 내가 관계를 좀 할 수 있는 사람, 친구라고 하는 명칭에는요 사실은 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여러 정이 좀 오가는 사람, 이런 것이 친구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요 한번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친구가 누가 있지?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3초 안에 어떤 사람을 사로잡는 첫인상의 끝난다. 첫인상으로 다 끝낸다. 사실 너무 과장된 부분이 많고요. 첫인상이 있어도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그 첫인상이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래 두고 만날 사람이라면 첫인상이라든지 몇 가지 대화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히려 그 친구와 나 사이에 인간관계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진실성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좀 신뢰로운 관계인가? 우리 사이에 좀 정이 있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2가지가 다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좀 잘된 것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경우도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좀 안 됐거나 내가 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야 진수야 진짜 네가 이해가 되니? 야 진짜 회사 사람들 이거 완전히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막 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너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이러면 먹으러 가면서 진짜 얘는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한 서점에서
그 책을 한 권 봤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라는 책을 제가 제목으로 본 적이 있어요. 뭐 읽진 않았지만 제목이 참 공감적인 것 같아요.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거니?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나 진짜 회사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었어.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물어봐 준 다음에 야 네가 잘못했네. 야 네 잘못이 30%고 쟤네들은 한 20%고 환경이 50%야.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편이 돼서 나를 지지해 주고 나의 어떤 카운터파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 옆에 있는 서포터, 나의 지지자가 어떤 면에서는 친구의 진면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친구는 판상 아닙니다. 친구는 내 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친구들이 있나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하고 객관적인 척 하는 친구들은 사실 원래 성격이 아닌 건가요? 성격도 있고 제가 이번에 책에서 쓰기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관계심리학에 묻다라는 책에서 쓰기도 했는데요. 초이성형의 의사소통을 쓰는 분들은 조금 그렇게 객관적인 분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초이성형이신 분은 지금 뒤에 계세요. 뒤에 계셔서 그 모든 갈등이 끝났을 때쯤 나타나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히 조금 분석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주 오래된 어떤 동료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뭐 MBTI에서 T가 높아서 그래 뭐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아예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더 큰 것은 그 사람이 감정을 억압하고 감정을 접촉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 사람의 편을 뭔가 들면은 그것은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친구 관계는 대화고 어떤 면에서는 관계에서의 대화는 토론이라든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 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꾸 누가 뭘 얼마나 잘못했고 누가 얼마나 잘했고 이걸 자기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오해가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럼요. 어떤 분이 그럴 수 있냐면은 관계 욕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평소에 막 잘 만나고 막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이랬다가 끝나면은 연락도 거의 없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그리고 친구들 왜 단체 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뭘 잘 됐다는 얘기를 해도 그 친구를 그냥 묵묵부답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뭐 삐졌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만나면 또 잘 놀아요. 뭐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친구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되게 외롭지 않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혼자 잘 살고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소위 그냥 만나면 그 순간이 좋고요. 또 현실로 돌아가면 자기 일상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투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니고 유달리 관계 욕구가 적고 일에 대한 욕구가 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친구로서 이렇게 살갑게 정을 나누고 막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어떤 토대라기보다는 짧고 굵게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 친밀하고 정도 나눴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기네 일에 좀 집중하시는 분. 두 번째는 친구보다는 가족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가족을 이루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도 있고 내가 이제 아이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온 집중이 거기에 이제 내가 쏟아 있느라 친구를 거의 못 챙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친구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관계 욕구는 사실 유한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관계 욕구에 그 친구한테 옛날에는 60, 70을 쏟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친구한테 쓰는 그 60, 70이 가족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면에서 서운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순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담학자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즘에 그런 뭐 어떻게 말투를 하고 어떤 대화를 쓰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관계는 말면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너무 뭐 그 사람을 매력 있게 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호감을 형성한다든지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잠깐의 어떤 팁일 수 있거든요. 사실 본질상 인간관계는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통하는 법이고요. 내가 말실수 좀 했다 하더라도 그 의도와 맥락이 진실하다면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화해할 수 있는 토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 호흡가 안에서 오히려 좀 호흡을 맞춰가고 공명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들다 보니까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다 좋네요. 네, 훌륭하네요. 네, 다음번에 봬요. 막
너무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립 서비스 같은 뭐 식사는 하셨어요? 방금 밥 먹고 온 거 제가 봤는데도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스텝 더 가면 좋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짜 걱정되는 게 있으면 한번 물어봐주고 또 그 사람에 있어서 내가 조금 인정받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얘기도 해보고 이런 약간의 도전 또 어떤 면에서 약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시간의 너비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관계들이 여러분 주위에 한두 명씩이라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 개인주의가 좀 많을수록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를 좀 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주의는 내 개인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만나거나 공동체에 있어도 내가 뭔가 주장을 하고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문제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집단이 있는 거죠. 근데요, 집단주의 문화가 유독 강한 나라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를 꼽으면 대한민국이 많이 꼽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영어에 my husband라고 있잖아요. 내 남편,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내 남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 뭐라 그래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이게 우리라는 게 이게 공동체 개념이거든요. 사실 내 남편이 맞긴 한 건데 우리 애의 아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애 아빠는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쓰리 쿠션을 가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런 공동체 문화, 집단주의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 사이의 연결성 또 한국인은 어떤 면에서는 정도 있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고려하는 그런 또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집단, 관계를 고려하느라고 내 욕구와 내 감정,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그만큼 어려워할 수 있죠. 모두가 예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뭔가 그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하니까 나도 그냥 예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경향성이 인간관계에서 내 욕구나 내 감정, 내 생각을 자꾸 못 말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버겁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가 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은 뭐 어느 문화권이나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좀 유독 이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가족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보여지는 쇼맨십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많고 이 정도 드레스와 이 정도 스튜디오야 이 정도의 어떤 뭐 결혼식 웨딩홀은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는 몇 명이 오는 거냐. 사람이 지금 저기 고모가 있었을 때는 저기 350명이 왔는데 우리 집은 한 500명은 와야 될 것 같은데 200명 나누면 어떡하지? 이런 게 우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토대들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외부적인 시선이라든지 외부적인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세대에서는 그런 거 거의 없었을 텐데 예전 세대 분들은 오줌을 싸면 소금을 얻어오라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소금을 얻으러 가면은 지금으로 면 아동 학대인데 소금을 주면서 쌀이 빗자루로 막 때리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사실 이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도 좀 잔존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속감정 중에서 가장 아프고 깊이 있는 감정이거든요.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하기가 되게 힘든 건데 그걸 외부에서 막 던져줘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창피한 줄 알아. 분위기 파악 좀 해. 부끄러운 주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체면이라고 하는 것을 더 드높이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생각이나 욕구를 좀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 관계가 되게 어려운 게 어떤 면에서는 또 수직적인 부분도 크잖아요. 대한민국에 보면은. 그래서 야 친구처럼 대. 그랬다가 친구처럼 되면 내가 친구니?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친구처럼 대하라고 해서 친구를 대했는데 내가 친구니? 그러고 뭐 또 며느리 보고 야 이제부터 넌 딸이다. 근데 우리 딸은 나는 부모님한테 침대에 누워가지고 좀 뭐 갖다 달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 저도 좀 여기다 갖다 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날쌘 소리가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중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친구가 아니면 친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친구처럼 되었는데 친구 안에서 수직적인 것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마지막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를 친구로 여기기가 되게 힘든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나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혼나요. 너 맨날 그 어울려 다니는 걔 지민이는 이번에 또 100점 맞았더라. 너는 재시험이야, 재시험. 약간 이렇게 가면은 이 지민이가 막 내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요. 나하고 취업 어떤 면에서 경쟁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만날 기회가 되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문화 역시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경쟁적인 문화는 왜 생겨났나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되게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어떤 기억 속에는 생존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지난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즐긴다, 삶에서 내 것을 조금 내가 챙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본다, 이런 게 되게 생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세대는 더 그랬고요. 막 그 당시에 분들은 거의 뭐 전쟁과 함께 살아셨던 분들도 계시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굶느냐 뭐 먹느냐 그것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른 급속도의 어떤 성장 속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 조급함, 또 경쟁심, 또 생존해야 되는 어떤 갈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을 좀 여유롭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3만 불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좀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3만 불 되기 이전부터 3만 불이 넘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근방에 있었던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 같은 그런 좋은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국가에 우리나라들이 올라선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나라들이 갑자기 막 5만 불, 6만 불, 10만 불 이렇게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지금 우리가 자는 시간 줄여서 뭘 해서 더 올라가서 성장 스토리, 더 큰 파이를 우리가 먹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경제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뭐 부동산이 됐든 경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갑자기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4배 오르고 이런 부분은 좀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삶을 관조하고 삶을 좀 즐기고 주변 사람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충분히 좀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우리 사회에 정말 문화로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피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건 겉으로 볼 땐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전략적으로 만나는 거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하고 만날 때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지? 얼마나 이익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거나, 아니면 뭐 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싶다면 이런 걸 해라, 이런 식의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거, 물론 시너지도 있겠지만 내가 좋은 걸 다 가지면 그분은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너무 전략적으로 가는 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되게 겉으로는 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거, 어떤 면에서는 말은 되게 립 서비스는 되게 잘하는데 그 안에서 진실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관계고, 그런 관계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만나봐야 그냥 헛헛한 마음이 되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겉으로는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가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파멸로 이끄는 관계, 소위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훌륭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막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근데요, 우리가 흡혈귀는 겉으로 볼 땐 되게 멋지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목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혹하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백작이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오면 자기는 되게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기본적으로 착취적인 그런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무대를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독자 무대. 그럼 나는 무대 밖에 있는 관중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대에 좀 올라오려고 그러면, 왜 우리가 콘서트장에서 어떤 분이 관객이 올라오면 막 끌어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독자 무대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분하고는 친구가 되기도 힘들고 같이 시너지를 내기도 힘들고 같이 있으면 자꾸 핏발리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노력이 너무나 아쉬워서 손절도 못하고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빨리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가는 것이 그나마 덜 손해를 겪을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사실 이게 정도의 문제긴 한데 좀 유독 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건강에 되게 좀 해로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자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땠고 저랬고 막 자기 좋았던 얘기, 자기 힘들었던 얘기. 나한테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나도 뭔 얘기를 하려고 막 그건 그래서 그리고 자기 얘기를 또 해요. 이러면 뭔가 나는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근데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사정을 좀 봐주는 분도 아닙니다. 또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막 얘기했다가 그게 끝나면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 버리는.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건 네가 좀 해줘. 야, 나한테 필요하니까 좀 네가 좀 와봐. 야, 내가 되게 힘든 일이니까 넌 좀 들어봐.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한두 번이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되게 지칠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은 뭐 손절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관계들로부터 조금은 멀어지시고 또 더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부축해 나가는 거, 그것이 오히려 관계에 좀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불편한 관계를 끊어내는 쉬운 방법이 있나요? 요즘에 손절에 대한 영상들은 많으니까 제가 다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람을 볼 수 있고 사람을 직관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 사람의 패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안 엮일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한다는 건 이미 엮인 거를 손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은 아예 손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아예 안 엮이면 손절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분하고 엮이게 되는 이유가 뭘 같이 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트니스 센터를 같이 다니자 그러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같이 갔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애초부터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내가 피트니스 센터를 끊는다. 그럼 내가 이미 알고 갔기 때문에 훨씬 더 대처할 수 있는 요소가 클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손절보다 더 큰 것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손절이라는 게 주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이제 살 때 그 종목을 내가 잘 알아야 거기서부터 내가 오히려 익절할 수도 있는 거지만 손절이 생겨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더 중요할 수 있다. 사람을 직관할 수 있는 그런 눈, 시각, 태도 이런 부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는요, 삶에서는 두 가지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빛은 나의 이상향.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배우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 어떤 면에서는 롤모델이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뭐 칼 융에게 의미하자면 칼 융에게는 임마누엘 칸트일 수 있고요. 베토벤에게는 모차르트일 수 있고요. 워렌 버핏에게는 벤자민 그레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 내가 어떤 면에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좀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빛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석, 그 빛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작은 가능성,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나의 작은 몸짓, 나의 작은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너는 너하고 있으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 도대체 너는 네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야, 너는 정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너 그거 알아? 경청이 진짜 엄청난 힘인데 너 그런 능력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네 얘기 좀 하지 마. 네 얘기 좀. 야, 지금 딱 보니까 나르시스트가 너야. 넌 너 말만 하니? 그게 아니라 야, 너 그거 알아? 너 말할 때 눈매가 달라. 너 진짜 전달력에 있어서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어느 경지에 올라간 것 같아. 그 사람에 있는 작은 빛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 상호적으로 있다면 상당히 저는 좋은 부분이라 생각해요. 내가 믿고 좀 배우고 싶은 하나의 빛인 사람,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저는 두 가지 빛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교수님만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사실요, 제가 다른 재능이 별로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른 재능이 별로 없고 제가 그나마 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인간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고요. 또 그 사람들의 관계 덕분에 제가 뭐 작더라도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어떤 다른 유튜브에서도 인간관계는 바다이고 인간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기회이고 모든 기회는 인간관계에서부터 온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을 이용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그렇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일생 속에서도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토대.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얻는 굉장히 좋은 지혜의 어떤 터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서 관계심리학에 묻다 책은 어떻게 쓰셨고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요, 인간관계에서는 발생할 때 힘들 때가 있죠. 그 힘들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상대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근데 이 세 번째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건 바로 뭐냐면 너와 내가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역동이 생기고 역학이 생기면서 힘들어지게 되는 경향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인 막 서로가 막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막 소리도 지르고 왜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둘 사이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엮이게 되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상당하고요. 저는 그 정체를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오히려 좀 관계심리학에 묻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사실 너와 내가 서로가 도움이 되고 싶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괜찮은 관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가족도 이루고 어떤 면에서는 친구도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관계는 힘들까라고 하는 어떤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 후반부에 있는 헤아림의 언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그 부분은 인간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관계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하고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가 정말 강력한 치유인 요소가 무엇인지도 이 책에서는 잘 소개하고 있으니까 혹시 안 읽으신 분들 계시다면 제 책이지만 강력하게 읽독을 권합니다. 나와 상대의 의사소통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사실 그 뉴턴이 대단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만유인류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해서 저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우리가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적이 있어요. 주식에서 투자를 했는데 원금의 80%를 잃어버리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하늘의 움직임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어도 천체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자기가 인간의 마음은 좀 계산하기 어렵다. 인간의 관계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간의 마음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인간의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오늘의 마음과 그 어제의 마음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적해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잘 보면 마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의 너비를 잘 관찰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구독자분들께서 노련한 형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쫓아가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노련한 형사라면 오히려 급박하게 쫓아가지 않고요. 사건의 현장에 가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일을 할 겁니다. 오히려 그 범인의 현장에 있는 그 피해자분들의 어떤 인간관계, 가족관계, 비즈니스 관계는 어땠는지, 뭐가 훔쳐갔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해 보면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어떤 흔적의 패턴들을 찾아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범죄자의 윤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일정 정도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패턴이라고 하는 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측되는 부분이 있죠. 그 예측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하나가 의사소통입니다. 그 사람의 말, 태도, 몸짓,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가족치료의 선구자라고 말하고 가족치료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사티어는 우리 의사소통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회유형이고요. 두 번째가 비난형, 세 번째가 초이성형, 네 번째가 산만형, 다섯 번째가 일치형이라고 하는 5가지 의사소통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패턴은 사람을 조금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힘으로 형성된다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회유형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비위를 맞추는 분.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게 궁금하냐면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욕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항상 여기에 좀 꽂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걸 이렇게 떠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물어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뭐 먹고 싶지? 뭐 수수께끼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서 저분은 뭘 먹을지를 항상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너무나 힘들죠. 나는 짜장면이 너무 먹기 싫어요. 지금 내가 짜장면을 막 제가 지금 한 이틀 동안 짜장면 먹었거든요. 뭐 먹고 싶어요? 그랬을 때 무조건 저는 돌솥비빔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다 괜찮아요. 이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저는 이틀 동안 짜장면은 좀 많이 먹어가지고 좀 중국집은 좀 빼고 다른 데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얼마나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요소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저는 아무거나 좋아요. 이렇게 하고 가면서 속으로 이래요. 짜장면은 아니어라. 짜장면은 아니어라. 계속 이러면서 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국집에 들어가서도 아이 뭐 그러면 나는 그냥 울면 먹지 뭐. 나는 그냥 여기는 뭐 다른 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은 어떤 유형. 회유형은 말투에서도 항상 쓰는 말투가 아무거나요. 괜찮아요. 요 말투를 정말 많이 쓰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원형이 바로 회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비난형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좀 점철되어 있는 사람. 이분들은 항상 세계 안에서 자신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으로 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얘기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사실은 좀 싫어해요? 사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노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뜻이에요. 나 당신 때문에 화났거든? 이 말은 내 분노는 옳고 네 행동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더 옳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들으면 너무나 화가 나죠. 비난형 옆에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나는 더 억울함이 쌓이기도 하죠. 비난형의 말투는 너, 당신, 그러니까 you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이제 첨언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도대체도 많이 써요. 도대체. 차라리 이것도 많습니다. 차라리. 또 누구는 그러니까 비난과 비교의 말투가 많죠.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야,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너 도대체? 옆집에 현수는 그거 다 풀었대더라.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약간 도대체 이후에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자꾸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 싫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싶고. 그러니까 이 비난형 옆에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어서 사실 굉장히 외로움에 좀 휩싸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이성형인데요. 초이성형은 어떤 면에서는 감정이 좀 메마른 사람, 어떤 면에서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은 크게 넓게 보면은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이고요. 두 번째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감정과 생각 둘 다 필요한 건데요. 초이성형은요, 이 감정이 많이 배제돼 있고요. 생각으로만 가득 찬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객관적으로 말해서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약간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석, 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글러 항상 이런 부분으로 항상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난형보다 초이성형이 더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비난형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도 미운 정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초이성형이다. 그럼 우리 아버지하고 나는 감정 자체를 안 나누기 때문에 아빠 앞에만 있으면 무지하게 뭔가 숨 막히고요. 빨리 도망가고 싶고 막 그래요. 많은 비난을 안 하는데도 너무 압박감을 주니까 막 그 관계가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아빠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감을 중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초이성형은 하는 노력들은 되게 많고 돈도 잘 버는 분들 많거든요. 가족들을 다 부양하고 책임지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유형이 분노를 표출하는 비난형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건 보통 초이성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산만형인데요.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유형보다도 불안이 좀 유독 더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꾸 나의 가면을 바꿔 쓰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말도 많고요. 보통요. 뭔가 다른 얘기 계속하고 뭔가 이렇게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막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너무 많은 불안에 그런 노출된 나머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노출된 나머지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좀 떨어지셔가지고
불안을 좀 견디기가 힘들어서 딴 얘기를 자꾸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막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회유형은 막 자기가 다 막 갑자기 청소하고 막 자기가 다 뭔가 온갖 힘을 다 짊어지는 형식으로 아마 의사소통을 맺을 수 있고요. 비난형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언제요? 아니 제가 분명히 그때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셨어요? 못 들었죠?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진짜 안 되겠네. 약간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초이성형은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판이 다 끝나면 여기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백하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고 산만형은 갑자기 막 딴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BTS 새로운 앨범 이번에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BTS는 아직 제대도 안 했어요.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산만형들은 너무 불안을 견디기 힘드니까 그냥 그 세상에 떠오르는 내 생각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는 그런 불안이 좀 짙은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꽁트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꽁트니까 그냥 꽁트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드시겠어요? 하고 이제 종업원 분이 오셔서 이제 메뉴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회유형은 바로 저는 뭐 아무거나 다 괜찮은데 어떤 거 드시겠어요? 하면서 메뉴판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럼 비난형은요. 여기는 왜 비빔냉면 없어요? 저희 집은 비빔냉면이 없는데 중화냉면. 아니 비빔냉면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비빔냉면도 있고 칼국수도 있고 우동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초이성형은요. 가만히 계시다가 아니 그 본인 동네에만 있겠죠. 뭐라고요? 막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만형은 그 불안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갑자기 막 아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탕후루는 있어요? 탕후루 없는데요. 그러면 뭐 여기 뭐 비빔냉면 없어요? 아까 비빔냉면 없다고 하시잖아요. 좀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그럼 저는 짬짜면이요. 약간 이렇게 가는 어떤 좀 경우. 그러니까 막 되게 개구쟁이 같고 막 굉장히 신나 보이고 하지만 사실 광대가 웃고 있는 게 정말 웃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불안이 좀 짙은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은 일치형입니다. 일치형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으실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일치형의 의사소통은 쓸 겁니다. 그것은 소위 이겁니다. 내 속감정과 겉모습이 어느 정도 투명한 사람. 소위 우리가 되게 오해가 뭐였냐면 옛날 시대부터 항상 친절해라, 겸손해라, 착해라, 양보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착해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착하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걸 잘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치형은 뭐냐면 내가 좋은 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싫은 건 어떤 면에서는 좀 유연하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유형이라고 말하는 일치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나는 회유형인데 어떡하냐. 나는 비난형인데 어떡하냐. 사실 이 의사소통의 유형을 개발한 사티어는 우리의 자존감은 즉시 올라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소통의 유형은 성격이 아니거든요. 다른 의사소통을 쓰면 우리는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존감이 높은 일정의 의사소통을 쓰면 쓸수록 그 물결이 나에게 스며들어와서 어느 순간 난 자존감이 올라가지고요.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지니까 더 일정의 의사소통을 쓰게 됨으로써 더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5가지 유형 중 서로 잘 어울리는 유형이 있나요? 보통은 이제 어울린다는 게 보다는 같이 잘 엮이는 유형이 있는데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얽히는 유형이 회유형과 비난형입니다. 심지어 회유형은 비난형하고 같이 만나서 결혼을 많이 하시기도 해서요. 천생연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회유형하고 비난형이 둘이 만나면 누가 먼저 접근할 것 같으세요? 비난형이 먼저 접근해요. 비난형은 왜 접근할까요? 내가 옳고 상대는 다 틀리다 이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유형은 나는 틀리고 당신이 옳아요. 당신에 대한 타인에 대한 기대가 되게 유달리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7, 8명은 떠났을 때 남아있는 한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회유형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분에게 다가가죠. 나보고 옳다고 해주니까. 근데 회유형은 애당초 왜 그분을 만날까요? 이분이 차도남인가? 이분이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일지도 몰라. 내가 없는 어떤 결핍되어 있는 자기 주장성이 되게 뛰어난 사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주관이 확실한 사람? 이런 부분이 또 매력 포인트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환상에 젖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요소, 또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요소 이렇게 엮이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5가지 의사소통 패턴을 어떻게 활용해야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이 책에 나오는 헤아림의 언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유형과 비난형이 만나면 회유형은 어떤 면에서는 비난형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 나를 자꾸 비난하니까. 그 회유형은 굉장히 막 너무너무나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막 비난받는 거 같아서 너무너무나 괴로워요. 근데 비난형은 또 회유형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둘이 만나서 사실 싸우는데 둘 다 어떤 면에서는 상처 입은 어린 시절 발달 과정들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분노 게이지가 높아서 화를 막 10을 내신다. 그러면 이분은 그만큼의 깊이, 10배만큼의 상처가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헤아림의 언어는 오히려 싸워가지고 누가 옳은지를 한번 증명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둘 사이에 어떤 면에서는 교감이 형성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지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천해 보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내 주위에 그러한 언어를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일체형의 의사소통을 쓰고 계시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게 내가 함께 함으로써 일체형의 의사소통이란 이런 게 이만큼 건강하고 좋은 거구나. 어떻게 그분들은 불편하다는 얘기도 넌지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정말 제가 싫다고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상처가 돼요. 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넌지시도 말하는 걸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유연하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언어를 조금 더 좀 상대가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잘 실을 수도 있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과 함께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토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치형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야, 너 말 실수했어. 너 이제 말 조심해. 너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너 다 싫어해. 너 지금 선 넘어서 조심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 그냥 손절하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친구는 약간 비난형이 같이 있는 분일 수 있어요. 근데 비난형도 있지만 그 친구가 만약에 일치형의 스펙트럼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말투는 비난형인데 의도와 맥락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야, 너 잘했어, 잘했어 라고 하는 친구도 필요하겠지만 우린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맥락이 내가 싫어서, 날 질투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관계에서는 그 진실성이 꽃피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저는 인간관계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이에서 발견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 제가 회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아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양보가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겸손이 미덕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살고 내가 항상 배워왔는데 그것이 다 잘못된 일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내가 비자발적으로 괜찮다고 내가 괜찮지 않은데 자꾸 괜찮다고 하면은요. 그 분노는 언젠가는 내 속에서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유형과 비난형은 반대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회유형과 비난형은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는 워킹맘이에요. 온갖 일을 다 하세요. 남편은 그냥 직장 갔다 그만뒀다 갔다 그만뒀다 갔다. 거의 이분은 그냥 직장이 거의 뭐 놀인가 취미인가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집안일을 하냐? 집안일도 안 해요. 맨날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 경제를 다 이끌어내느라 내가 지금 죽으라고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저녁 식사를 내가 준비해요. 심지어 그렇게 하고 설거지까지 내가 치우고 있어요. 근데 막 저기서 남편은 막 히덕거리면서 책 막 TV 보고 있고 옆에 막 아이들도 같이 막 TV 보면서 있어요. 자식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같고. 그때요 혼자 묵묵히 설거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막내가 눈치가 있는지 와가지고 엄마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로 가. 네가 언제부터 엄마 도왔다고? 언제부터 네가 도왔니? 언제부터? 약간 이러면 막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안 오겠죠. 그렇죠? 사실 행동은 지금 다 회유형인데 말하는 방식은 또 어때요? 비난형이죠. 사실은 이분은 어떤 면에서 회유형도 쓰시고 비난형도 같이 쓰고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굉장히 상처 입은 마음 또 어떤 면에서는 자존감이 상해 있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봉사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나누고 양보할 수 있다는 건 비자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인정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뭐 잘했어라는 어떤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것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의지, 기꺼이 그것에 내가 어떤 면에서는 기여하려는 의지, 그거를 아들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공동체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 감각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스텝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 과제와 당신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건 너의 과제고 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지점. 두 번째는 나의 과제에 집중해서 내 컵이 넘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근력.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게 타인의 과제임을 분명히 알고 당신의 과제임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뭐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기여하고 거기에 내가 공헌하려는 그런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거기에 봉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공동체 감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진정한 선을 훨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동력이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타심의 반대말을 이기심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기심이라고 하는 말을 좀 변경해보면 어떨까요? 자기 돌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사랑,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컵이 넘치게 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그 그릇에 어떤 면에서는 좀 물이 넘쳐서 타인 사랑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 소위 진정한 타인 사랑은 자기 사랑의 어떤 면에서 토대 안에서 그 물이 넘쳐서 갈 수 있다라는 시각. 나를 굳건하게 잘 챙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토대에서 여러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일치형의 언어, 또 헤아림의 언어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제 작은 부족한 강의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